이란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드론이라는 개념 자체를 비웃고 있을 때부터 드론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40년이 지난 지금 그 드론들은 4개 대륙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이란 이라크 전쟁은 1980년 9월에 시작되었고 불과 몇 달 만에 이란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다. 혁명 과정에서 훈련된 공군 장교 대부분이 숙청되었다. 미국의 부품 공급은 금수조치로 막혔다. F-14와 F-4 전투기들은 경납고 안에서 서서히 녹슬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전선 너머 이라크는 소련제 전투기와 최신 포병 전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자국이 승리하고 있다고 믿는 나라 특유의 자신감에 차 있었다. 이란은 대체 불가능한 조종사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도 전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눈이 필요했다. 절박하고 생존이 걸린 그 압박이 바로 모하제르 2를 탄생시켰다. 코드스 항공산업은 1985년 무렵 모하제르 2를 완성했다. 정교한 기체는 아니었다. 후방 추진 프로펠러, 단순한 기체 구조, 기수에 달린 카메라, 전체적인 외형은 의욕 넘치는 공대생이 차고에서 조립한 것처럼 보였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 드론을 이라크 진지 상공에 띄워 병력 이동과 포병 배치 상황을 담은 흐릿한 영상을 전송받았다. 정밀하지도 않았고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충분히 자주 작동했고 그것으로 이 아이디어는 살아남았다. 테헤란이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모하제르 1 설계가 외국 기술을 얼마나 참고했느냐는 점이다. 이스라엘의 마스티프 계열 기술이 포획되거나 은밀히 구매되어 이란 초기 무인기 개발에 흘러 들어갔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시기적 일치는 외면하기 어렵고 기체 외형의 유사성은 이란 당국자들이 인정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다. 모하제르 1이 이라크 전선에서 검증되는 동안 병행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란 전자산업과 해사는 약간 다른 방향의 기체를 개발하고 있었다. 이름은 아바빌 1이었다. 아바빌이라는 이름은 쿠란에서 따온 것으로 아브라하의 군대가 메카에 이르기 전 돌을 던져 침략자들을 무찔렀다는 아바빌 새들에서 유래한다. 명명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 기체들은 단순한 비행 장치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신의 가호를 받은 저항의 도구로 자리매김되고 있었다. 모하제르보다 작고 가벼웠으며 단순한 임무 루프, 이륙, 관측, 귀환에 맞게 제작되었다. 서방의 기준으로 보면 두 프로그램 모두 별 의미 없어 보였다. 그 평가는 훗날 크게 빗나가게 된다. 모하제르 2는 코드스 항공의 같은 계보에서 나왔지만 항속거리와 탑재 능력이 향상되었다. 전쟁 말기와 전후 기간에 운용되었는데 정말로 흥미로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 설계를 헤즈볼레에 이전한 것이다. 개량된 모하제르 2 파생형이 1990년대 초 레바논 상공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따금 이스라엘 영공을 침범했다.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다. 세계는 약 일주일간 주목하다가 금세 잊어버렸다. 이란은 잊지 않았다. 그들은 국경을 넘는 저가 드론 한 대가 어떤 보도자료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방금 깨달은 것이었다. 1990년대는 이란에게 전쟁 중에는 없었던 것을 주었다. 바로 생각할 시간이었다. 활성화된 전선이 없었기에 엔지니어들은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반복적으로 개량할 수 있었다. 해사는 아바빌 계열을 하나의 완전한 패밀리로 확장했다. 여기서 패밀리라는 표현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다. 각 파생형이 완전히 다른 임무를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대화의 구도를 바꾼 것은 아바빌 B였다. B는 폭격기를 의미했다. 귀환하지 않도록 설계된 드론이었다. 폭발물을 싣고 표적을 향해 날아가 비행을 멈추는 방식이었다. 서방 분석가들은 이 개념을 결국 배회 탄약, 즉 자폭 드론이라 부르게 된다. 이라는 이를 저항의 무기라 불렀다. 논리는 이미 완전히 정립되어 있었다. 편도 비행은 미사일보다 저렴하고 발사 주체를 추적하기도 훨씬 어렵다. 아바빌 S는 정반대 방향으로 갔다. 조용하고 인내심 있는 순수 감시 플랫폼이었다. 아바빌 T는 방공 훈련용 표적기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당시 이란의 전략적 사고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들은 같은 생산 라인에서 위협을 만들고 동시에 그 위협을 격퇴할 역량도 함께 쌓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코드스 항공은 모하제르 계열의 규모를 키워가고 있었다. 1990년대 말에 등장한 모하제르사는 항속거리와 채공 시간에서 눈에 띄는 향상을 보였다. 실용적인 센서 탑재물을 운반할 수 있었고 전술적으로 유용할 만큼 충분히 오래 채공할 수 있었다. 호드호드 파생형은 동일한 기체를 적어도 정찰 임무에 적용했다. 모하제르 사비는 성능의 한계를 더욱 밀어붙였다. 이 모든 것은 숨겨지지 않았다. 이라는 방산 전시회에서 이 체계들을 공개하며 누가 주목하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아바빌 3은 같은 회사 계보에서 나왔지만 기체 설계에서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갔다. 더 깔끔한 공기역학, 더 긴 날개, 고고돼서 더 안정적인 비행 성능을 갖췄다. 정밀 유도는 여전히 미흡했지만 채공 능력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이란 드론과 본격적인 군용 하드웨어 사이의 간격은 조용히 좁혀지고 있었다. 그리고 야시르가 있다. 2012년 말 이란은 페르시아만 상공에서 작전 중이던 미국의 스캐닉을 정찰 드론을 포획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란은 어쨌든 기체를 공개 전시했다. 불과 몇 달 만에 이란 엔지니어들은 자국 버전인 야시르를 군사 퍼레이드에서 선보였는데 역설계 과정에 아무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외부 도움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침착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야시르가 중요한 것은 그 성능 때문이 아니라 드러낸 사실 때문이었다. 이란은 더 이상 국내 설계도만으로 드론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포획하거나 구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입수한 외국 설계를 자국 프로그램에 직접 흡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2000년대 중반의 어느 시점에 테헤란의 누군가가 프로그램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다. 이란이 제트 추진 전투 드론을 개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가 카라르였다. 2010년에 상당한 의식을 갖추고 공개되었으며 아흐마디네자드 당시 대통령은 이를 이란의 적들을 향한 죽음의 사절이라고 불렀다. 카라르라는 이름 자체가 아랍어로 타격자 또는 공격자를 의미한다. 프레이밍은 철저하고 전면적이었다. 이것은 2차적인 능력을 갖춘 정찰 도구가 아니었다. 카라르는 처음부터 사냥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기체는 표적기 기술에서 많이 차용했으며 소형, 고속, 터보제트 추진, 폭탄이나 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고 홍보되었다. 이란 국영 미디어는 시험 비행과 무장 투하 영상을 공개했다. 이란의 군사 시연에서 항상 그렇듯 독립적인 검증은 어려웠다. 그러나 공학적 기본 개념은 실제했다. 무장을 고속으로 운반할 수 있는 제트 추진 기체는 어떤 기술적 정의에 따르더라도 재사용 가능성을 품은 순항 미사일이나 다름없다. 카라르가 실전에서 실제로 무엇을 증명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정치적으로 증명한 것은 분명했다. 이란이 진지한 주목을 요구하는 단계에 드론 개발에 진입했다는 사실이다. 샤헤드 123은 다른 계보에서 출발했다. 훗날 샤헤드 항공산업으로 공식화된 기관에서 제작된 이 기체는 중고도 정찰 플랫폼이었다. 프로펠러 추진, 전자광학 센서 탑재, 그리고 초기 아바빌과 모하제르 세대가 근사치로만 구현할 수 있었던 장시간 감시 임무를 위해 설계되었다. 결코 주역 플랫폼은 아니었다. 그것은 인프라였다. 이란 엔지니어들이 더 까다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정적이고 장시간 채공 가능한 기체를 만드는 법을 학습하게 해준 시스템이었다. 그 더 까다로운 것이 바로 샤헤드 129였다. 샤헤드 129가 2012년 공개되었을 때 미국의 MQ-1 프레데터와의 비교는 즉각적이었고 또 의도적이었다. 쌍붐 동체, 역부위 자형 꼬리 날개, 후방 추진 프로펠러, 날개 아래 유도 무장 장착 지점, 시각적 언어는 명확했다. 이란은 그 영향을 숨기지 않았다. 이란은 도착을 선언하고 있었다. 샤헤드 129는 이후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군과 함께 실전 임무를 수행했다. 분쟁 관련 보고들은 이 드론이 사디디드 계열 유도, 폭탄으로 타격을 가했다고 묘사했다. 헤즈볼라가 이 플랫폼이나 그 정보 피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국내 개발의 야심에서 출발한 이 드론은 이제 살아있는 전쟁에서 실제 표적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샤헤드 129가 이란이 드론 작전을 자국 국경 훨씬 너머까지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는 점이었다. 대리 세력을 통해 서방이 심각하게 과소평가한 병참 체계를 통해 그리고 손실을 흡수해도 전략적 타격이 없을 만큼 저렴한 생산 모델을 통해서 2011년 12월 이란 동부 상공에서 작전 중이던 미 중앙정보국의 정찰 드론이 통제소와의 연결이 끊기며 이란 영토에 온전한 상태로 착륙했다. RQ-170 센티넬, 로키드 마틴이 제작한 날개 달린 스텔스 플랫폼, 은 미국이 비밀 감시 임무에 투입한 가장 첨단의 무인 항공기였다. 이란은 이를 국영 TV에 공개했다. 엔지니어들은 모든 표면 각도를 측정했다. 미국 항공우주 기업들이 수십 년과 수조 원, 다시 말해 수십억 달러를 들여 개발한 저피탐 설계에 기여하기, 이제 테헤란의 어느 시설에서 모든 방향으로 사진 찍히고 있었다. 미국은 반환을 요청했다. 이란은 거절했다. 포트로스는 2013년 이란 항공우주산업기구가 이란 최고 성능의 드론으로 공개했다. RQ-170 포획과의 시기적 연관성은 즉시 주목받았다. 그러나 포트로스는 복제품이 아니었다. 이란 자체 설계의 연장선에서 대폭 규모를 키운 것이었다. 30시간의 채공 능력, 2000km에 달하는 작전 방영, 대함 미사일과 정밀 유도 폭탄을 위한 하드포인트, 처음으로 이란은 단 한 명의 조종사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 내륙기지에서 페르시아만의 해군 자산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란 당국은 동시에 8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수치는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역량, 완전히 국내에서 개발된 대형 장시간 채공 전투 드론은 사실이었다. RQ-170의 영향은 다음 세대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샤헤드 171 시모르그는 그 기원에 대한 모함을 거의 남기지 않는 플라잉 윙 형상으로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했다. 이란은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서사는 재구성되었다.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 영공에 보낸 것을 가져다 더 나은 것을 만들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란 엔지니어들이 스텔스 기하학을 실제로 흡수하여 작동 가능한 기체로 구현했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 샤헤드 191은 이 개념을 한층 더 밀어붙였다. 감시보다 타격 임무에 초점을 맞춘 전투용 플라잉 윙 파생형으로 기체 설계상 내부 무장 탑재가 시사되었다. 세계 이도 같은 패밀리에 속했으며 이란 항공우주산업기구가 기존 재래식 드론 프로그램과 나란히 의도적으로 스텔스 계보를 구축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그러자 코드스 항공은 모아제르 6구로 실용적인 영역으로 돌아왔다. 2017년에서 2018년 무렵 공개된 이 기체는 눈에 띄지 않거나 기록을 경신하려 하지 않았다.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목표였다. 모듈식 탑재함, 레이저 유도 무장, 실시간 영상 다운링크, 게릴라 작전을 수행하는 대리 세력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근접 지원 임무용으로 설계된 플랫폼이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배치되었고 지역 분쟁에 빠르게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아제르 6기 중요했던 것은 이란의 야심찬 시연용 드론과 비정규군이 실전에서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드론 사이의 간극을 메웠기 때문이다. 2010년대 말 이란은 기존의 군사 독트린이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을 이미 깨달았다. 드론은 회수될 필요가 없다. 도착하기만 하면 된다. 키아는 이 논리의 초기 표현이었다. 소형의 소모성 단방향 플랫폼으로 탄두를 싣고 고정 표적으로 향하도록 설계되었다. 설계상 단순했고 의도적으로 그랬다. 공학적 목표는 우아함이 아니라 저비용 대량 생산에서의 신뢰성이었다. 그러나 아라쉬 패밀리는 그 전제를 위협 계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수준으로 확장했다. 특히 아라쉬2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전시회에 등장한 후 큰 주목을 받았다. 이란 당국은 2000km를 초과하는 사정거리와 50kg급 탄두를 설명했다. 일부 수치에 대해 독립분석가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다.
이란은 이제 전략적 사정거리를 가진 소모성 타격 플랫폼을 양산하고 있었다. 한 번 발사하고 기록에 남는 값비싼 미사일 한 발이 아니었다. 컨테이너에 쌓아두었다가 어떤 거점 방어 체계도 완전히 포화시킬 수 없는 기반시설 표적을 향해 군집으로 발사하는 배치 생산되는 드론이었다.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은 이 계산이 실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었다. 공격 귀속은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졌지만 현장에 남은 하드웨어는 모호함 없이 이란의 설계 철학을 가리키고 있었다. 카만 12는 이란 항공우주산업기구의 다른 야망을 대표했다. 터보프롭 추진 중고도 플랫폼으로 2000년대와 2010년대 내내 나토군이 지속적인 정보 감시, 정찰 및 타격 임무에 의존했던 범주의 드론에 대한 이란의 답으로 자리매김되었다. 위성통신 링크, 정밀 유도 무장, 이란 영토에서 대부분의 영내 지역을 사정권에 넣는 공개 사정거리. 이란이 생산한 기술적으로 가장 정교한 플랫폼은 아니었지만 일관성이 있었다. 시연용 장비가 아닌 완결된 시스템이었다. 카만 22는 같은 계보를 더 무거운 등급으로 끌어올렸다. 더 큰 기체, 더 큰 탑재량, 더 긴 채공 시간. 이란 항공우주산업기구는 이를 해상 초계, 지상 타격, 신호 정보 수집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소개했다. 함축된 메시지는 명확했다. 이란은 더 이상 단일 출격에서 감시와 화력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었다. 아바빌-5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 시기를 마무리했다. 해사는 모든 것을 시작했던 그 계보, 1980년대에 소박한 아바빌 패밀리로 돌아와 이를 현대적인 터보프롭 정찰 타격 플랫폼으로 재건했다. 더 긴 날개폭, 위성 업링크, 그리고 40년 전 이라크 참호 위를 날았던 카메라를 꽂은 통 모양 기체와는 거의 닮은 점이 없는 센서 장비. 계보는 단절 없이 이어졌다. 역량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달라졌다. 이전의 모든 것은 서막이었다. 모하제르 10은 2022년 코드스 항공의 가장 완성된 플랫폼으로 등장했다. 쌍붐 터보프롭 설계, 2000km 항속거리, 300kg 탑재량, 그리고 지상 통제소의 가시선을 훨씬 벗어난 원거리에서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위성 통신 구조. 이라크 포병 진지 위를 합한 기체에 카메라를 달고 날았던 그 모하제르 계보의 논리적 종착점이었다. 같은 회사, 40년의 끊임없는 진화. 그리고 이제는 단일 내륙기지에서 중동 대부분을 커버하는 거리에서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하고 귀환할 수 있는 항공기. 샤헤드 항공은 샤헤드 149 가자로 다른 방향을 택했다. 이름은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2023년 10월 분쟁 확대 직후 공개된 이 드론은 무기 발표를 가장한 직접적인 정치적 성명이었다. 위성 링크와 타격 능력을 갖춘 대형 터보프롭 중고도 장기 채공 플랫폼으로 가자라는 명명은 이것이 군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대의임을 천명했다. 이 플랫폼이 이란 영토 밖에서 실전 배치된 적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이란이 이제 활발한 분쟁 지역의 이름을 자국 무기체계에 붙이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규칙을 완전히 다시 쓴 그 패밀리가 있다. 샤헤드 136은 이 개념을 전 세계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든 드론이다. 델타 날개, 단방향 배회 탄약, 취미용 항공기에서 볼 수 있는 소형 피스톤 엔진으로 구동되며 약 36kg의 파편 탄두를 탑재한다. 개별적으로는 격추하기 쉽다. 그러나 전력 인프라를 향해 군집 비행할 때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된다.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우크라이나는 수백 발을 흡수했다. 이란 일련 번호가 잔해에서 발견되었다. 생산시설이 결국 러시아 내부에서 확인되었는데 러시아는 이 설계를 라이선스를 받거나 자체적으로 복제하여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었다. 본래 걸프 석유 인프라를 위협하기 위해 만들어진 드론이 이제 정기적으로 키이우 전력망을 타격하고 있었다. 주변 패밀리는 특정 공백을 채웠다. 샤헤드 101은 더 소형, 저속, 저가, 대규모 단일 표적 교란용이었다. 샤헤드 107은 개조된 탄두 구성으로 기본 공식을 연장했다. 샤헤드 131은 소형과 중형 사이에 간극을 메워
100일보다 약간 긴 사정거리에 군집 가능한 선택지를 제공했다. 샤헤드 238은 진화의 도약이었다. 2023년 말 처음 보고된 동일한 델타 날개 기체에 제트 추진을 적용한 파생형으로 더 빠르고 요격하기 어렵다. 이 패밀리 전체가 하나의 설계 철학을 공유한다. 공장에 정밀 가공 설비가 없어도 만들 수 있을 만큼 단순하게, 하나를 잃어도 아무 의미 없을 만큼 저렴하게, 그것을 전부 막는 것이 방어자의 문제가 될 만큼 충분히 많이, 이라는 조종사를 잃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40년이 지난 지금 이라는 누구도 격추할 여유가 없는 무기가 가장 위험하다는 전제 위에 하나의 산업을 구축했다.